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신혼 3년차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호는 36살로 작은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죠. 직원은 10명 남짓이었지만 민호는 이 회사를 키우기 위해 하루 14시간씩 일에 매달렸습니다. 아침 8시면 집을 나가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오는 게 일상이었어요. 주말에도 회사 일로 바빴고 명절 연휴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회사 성장을 위해 투자 미팅을 준비하고 신규 사업 계획을 세우느라 정신없는 나날이었죠. 아내 지수는 32살로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었어요. 원래 지수는 광고 회사에서 일하던 커리어우먼이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던 능력 있는 직원이었죠.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민호와 상의 끝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민호가 회사를 안정시킬 때까지만 집안일에 집중하기로 약속했던 겁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민호의 열정적인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회사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했고 언젠가는 안정된 삶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결혼 초반 1년은 괜찮았습니다. 민호가 늦게 들어와도 지수는 반갑게 맞이했고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뒀죠. 주말에 민호가 회사 일을 해도 응원했습니다. 민호도 바쁜 와중에 지수에게 꽃을 사다 주거나 함께 영화를 보러 가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주말 데이트는 언제부터인가 사라졌어요. 기념일조차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죠. 집 안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민호가 출근하고 나면 지수는 혼자 남겨졌죠.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고 저녁 준비를 하는 일상이 반복됐어요.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만큼 자신도 집안 살림을 잘 꾸려나가면 된다고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저녁 식탁을 차려놓고 민호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8시에 오겠다던 약속은 9시가 되고 10시가 됐어요. 전화를 걸면 회의 중이라며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짧은 답장만 왔죠. 따뜻하게 차려놓은 음식은 식어갔고 지수는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혼자 앉아 밥을 먹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만 결혼한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결혼 전 상상했던 따뜻한 가정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죠. 주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호는 투자 유치를 위해 사업 계획서를 다듬고 미팅을 준비했어요. 지수가 영화라도 보러 가자고 하면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다음에 가자고 약속했지만 그 다음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기념일에도 민호는 회사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왔죠. 지수가 준비한 케이크는 냉장고에서 홀로 굳어갔습니다. 지수는 외로웠습니다. 결혼 전에는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고 친구들을 만나며 활기찬 생활을 했었어요. 점심시간마다 동료들과 수다를 떨고 퇴근 후엔 친구들과 맥주 한잔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회사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때의 성취감도 있었고 월급을 받는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오전엔 청소하고 오후엔 넷플릭스를 보다가 저녁엔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는 일상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직장 생활로 바빠서 자주 만나기도 어려웠죠. 만나더라도 친구들은 회사 이야기로 꽃을 피웠지만 지수는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지수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불만이었던 것들이 점점 커져갔어요. 지수에게 유일한 위안은 아파트 단지 내 주부들과의 모임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면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에서 이웃 주부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남편 자랑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시댁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수는 주로 듣기만 했습니다. 민호 이야기를 꺼내면 바쁜 남편을 둔 외로운 아내라는 게 드러날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모임에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단지 입구 쪽에서 카페를 운영한다는 준혁이었어요. 34살의 준혁은 주부들에게 커피 쿠폰을 나눠주며 가게를 홍보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유쾌한 미소와 다정한 말투가 인상적이었죠. 주부들은 준혁에게 호감을 보였고 금방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지수는 준혁의 카페에 들렀습니다. 받은 쿠폰을 사용하려는 겸 산책 삼아 나온 거였어요. 카페는 아담하고 아늑했습니다. 원목 테이블과 따뜻한 조명이 편안한 느낌을 줬죠. 준혁은 지수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직접 내린 커피를 건네며 오늘 모임은 어땠냐고 물었어요. 지수는 덕분에 즐거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수는 가끔 준혁의 카페를 찾았습니다. 집에서 가까웠고 혼자 있기 답답할 때 나가기 좋은 곳이었어요. 준혁은 손님이 없을 때면 지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네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취미나 관심사에 대한 가벼운 대화였죠. 지수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수는 카페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가져와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준혁이 커피를 리필해주며 물었습니다. 요즘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죠?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일이 바빠서 집에 잘 없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그 한마디에 지수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민호는 한 번도 지수에게 외롭냐고 묻지 않았거든요. 항상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이었죠. 준혁의 질문은 달랐습니다. 지수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물어봤고 그게 당연하다는 듯 공감해줬어요. 지수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준혁은 말했습니다. 혼자 계시지 말고 심심하면 언제든 들르세요. 여기서 시간 보내셔도 되고 이야기 상대가 필요하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지수는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누군가 자신을 신경 써준다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11시가 넘어서였어요. 지수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씻고 침대에 누웠죠. 지수는 등을 돌린 채 물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바빴어요. 민호는 미안하다며 내일은 일찍 올게라고 답했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수없이 들었던 약속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지수는 다시 준혁의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쿠폰도 없었고 특별히 할 일도 없었어요. 그냥 집에 혼자 있기 싫었습니다. 준혁은 반갑게 맞이하며 자리를 권했죠. 카페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수와 준혁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혁은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무슨 일 하세요? 지수는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한다고 답했죠. 준혁은 대단하시네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어요. 하지만 그만큼 힘드시겠어요. 지수님도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힘듦을 알아봐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준혁은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몇 년 전 이혼했고 지금은 혼자 카페를 운영하며 살고 있다고 했죠. 결혼 생활이 쉽지 않더라고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혼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지수는 준혁의 말에 공감했어요. 자신도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지수는 준혁의 카페에 더 자주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준혁의 카페를 찾았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답답했고, 준혁과 이야기를 나누면 시간이 금방 갔어요. 준혁도 지수가 오면 반가워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면 카운터를 나와 지수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영화 이야기부터 책 이야기까지 대화 주제는 다양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투자 유치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더욱 정신없는 나날이 이어졌어요. 중요한 투자사와의 미팅을 앞두고 밤늦게까지 사업 계획서를 수정했죠. 집에 돌아와서도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했습니다. 지수가 말을 걸어도 집중하느라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호는 투자사 대표들과 회식이 있다며 늦는다고 연락했어요. 지수는 혼자 저녁을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집중이 되지 않았죠.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는 밤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지수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할까 했지만 다들 바쁜 시간이었죠. 망설이다가 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가게 아직 여셨어요? 준혁은 금방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아직 있어요. 오시려고요. 지수는 가디건을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밤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카페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손님은 한 명도 없었죠. 준혁은 지수를 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혼자 계시기 답답하셨나 봐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혁은 따뜻한 카페라떼를 내왔어요. 오늘따라 더 외로워 보이시네요. 지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회식 가서 집에 혼자 있으니까요. 맨날 이래요. 준혁은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수는 민호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결혼 초엔 이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정말 외롭습니다. 남편은 일밖에 몰라요. 저한테는 관심도 없고요. 준혁은 지수의 말을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줬죠. 준혁이 말했습니다. 지수님은 충분히 외로울 만해요. 결혼했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외로울 수도 있죠. 지수는 그 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래요.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외로운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 밤 10시가 됐습니다. 준혁은 마감 시간이라며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일어서려다가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근처에 술 한잔할 만한 곳 있나요? 오늘 집에 가기 싫어서요.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조용한 바가 있긴 한데 같이 가실래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문을 잠그고 함께 걸었어요. 준혁이 아는 바는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와인 바였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아 조용했죠. 지수와 준혁은 구석 자리에 앉아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수는 민호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요즘은 사랑받는 기분이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지수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지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분이에요. 지수는 준혁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민호는 언제부터인가 지수를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준혁은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집에 언제 들어가셔야 해요? 지수는 남편이 회식이라 늦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선을 넘었습니다. 준혁의 차를 타고 근처 모텔로 향했어요. 지수는 죄책감보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너무 좋았죠. 민호에게서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새벽 1시에 지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수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만 후회는 들지 않았죠. 오히려 마음 한편이 후련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수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호가 아침 8시에 출근하고 나면 지수는 집안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9시쯤 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혁은 카페 문을 닫고 지수의 집으로 왔죠. 아파트 단지 주민이니 드나드는 것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가 볼까봐 긴장했고, 현관문 여는 소리에도 화들짝 놀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어차피 민호는 저녁 늦게 들어올 테니 들킬 염려가 없었죠. 준혁은 보통 오후 2시쯤 카페 오픈 준비를 위해 지수의 집을 나갔습니다. 지수는 이상하게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에 활력이 생긴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준혁을 만날 생각에 기분이 좋았고, 거울 앞에서 화장하는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지 않게 됐죠. 준혁은 지수에게 다정했습니다. 지수가 만든 점심을 먹으며 맛있다고 칭찬해줬어요. 지수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외로움을 달래줬습니다. 민호에게서 받지 못한 관심과 애정을 준혁은 아낌없이 줬죠. 지수는 자신이 여자로서 아직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 지수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결혼 전 직장 동료였던 친구 셋이 모여 카페에서 수다를 떨었어요. 친구들은 각자 직장 생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승진한 이야기,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 이야기, 회사 내 연애 이야기까지 다양했죠. 친구 하나가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지수야, 너는 요즘 어때? 집에서 심심하지 않아?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솔직히 좀 외로워. 남편이 너무 바빠서. 맨날 혼자 있거든. 친구들은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남편 요즘 투자 유치한다고 집에 거의 안 들어와요. 주말에도 일하고 기념일도 까먹고 완전히 일만 하는 사람이 됐어요.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죠.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회사 잘 되면 나중엔 좋아지지 않을까? 지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했는데.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 친구들은 지수를 위로했습니다. 남편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내가 힘들다고 말해야 알지.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이미 준혁이 있으니 괜찮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수는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친구들 만나고 왔는데 우울해요. 준혁은 다정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제가 위로해드릴게요. 저녁에 시간 되세요. 지수는 민호가 오늘도 늦는다며 시간 된다고 했죠. 그날 저녁 지수와 준혁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조금 먼 곳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아는 사람을 마주칠 염려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지수는 민호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죠. 남편은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일밖에 몰라요. 제가 뭘 하든 신경도 안 써요. 준혁은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수님은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남편분이 지수님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아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얼마나 외로운지 남편은 알지도 못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남편분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똑같이 반복되거든요. 이젠 기대도 안 해요. 준혁은 안쓰럽다는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는 점점 자신을 불행한 결혼 생활의 피해자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바쁜 건 사실이었고, 지수가 외로운 것도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게 불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었어요. 지수는 그 사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대신 남편이 자신을 방치했다는 생각만 키워갔죠. 준혁도 지수의 생각을 부채질했습니다. 지수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외로운 건 당연한 감정이에요. 남편분이 지수님을 더 챙겼어야죠. 지수는 준혁의 말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뭘 잘못했어요. 외로운 게 죄예요. 이렇게 지수는 자신의 불륜을 합리화했습니다. 남편 탓으로 돌리고. 자신은 피해자라고 믿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외로움은 이해받을 수 있지만 배신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민호는 최근 들어 지수의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고 화장도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민호는 지수가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 취미라도 찾은 건가 싶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자신이 바쁜 동안 지수가 외로워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호는 투자 유치에 성공해 일찍 퇴근했어요. 오후 6시에 집에 도착한 민호는 지수에게 깜짝 선물을 주려고 꽃다발을 사들고 왔습니다. 그동안 신경 쓰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고 싶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지수야 나왔어. 민호가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을 둘러보니 소파 위에 지수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화장실에 있는 것 같았죠. 샤워하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꽃다발을 식탁 위에 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그때 지수의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발신자 이름은 카페 단골이었죠. 민호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미리 보기로 보이는 메시지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오늘도 그리워요. 어제처럼 달콤했어요. 내일은 몇 시에 올 수 있나요? 민호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카페 단골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제처럼 달콤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민호는 휴대폰을 들고 잠금을 해제하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민호 생일로 설정돼 있었는데 언제 바꾼 걸까요? 샤워를 마친 지수가 욕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민호가 집에 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벌써 왔어요. 오늘 일찍 오신다고 연락 안 했잖아요. 민호는 지수의 휴대폰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카페 단골이 누구야? 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거 그냥 자주 가는 카페 사장님이에요. 친하게 지내서 연락처 저장해뒀어요. 민호는 메시지 내용을 읽어줬죠. 오늘도 그리워요. 어제처럼 달콤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지수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카페 메뉴 이야기예요. 제가 어제 마신 음료가 맛있었거든요. 민호는 지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말 그게 다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그럼요, 무슨 이상한 상상하는 거예요.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금방 잠들었지만 민호는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으로 지수의 최근 행동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밝아진 표정, 신경 쓴 화장, 바뀐 비밀번호, 그리고 그 이상한 메시지까지요. 다음 날 토요일 민호는 회사에 일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실제로는 차 안에서 아파트 단지 입구를 지켜봤어요. 지수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지수가 집에서 나왔죠.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 쓴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는 단지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지수는 작은 카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한 남자가 나왔죠. 3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지수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반겼어요. 두 사람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카페 건너편 편의점에서 지켜봤죠. 30분쯤 지나자 두 사람이 다시 나왔습니다. 남자는 카페 문을 잠그고 지수와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계속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주택가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작은 모텔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남자가 먼저 들어가고 지수도 주위를 살핀 뒤 따라 들어갔어요. 민호는 그 장면을 모두 핸드폰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민호는 차로 돌아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지수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걸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2시간쯤 지나 민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지수가 돌아오기 전에 집을 나가려고 했죠. 하지만 문득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대로 도망치듯 나갈 수는 없었어요. 지수와 직접 대면해야 했습니다. 오후 5시쯤 지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지수는 거실에 앉아 있는 민호를 보고 놀랐어요. 민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서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민호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지수와 준혁이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죠. 지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언제 찍은 거예요? 민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당신 뒤를 따라다녔어. 카페에서 만나고 모텔 들어가는 것까지 다 봤어. 지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었죠. 민호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됐어? 언제부터 이랬던 거야?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호는 계속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야? 카페 사장이라던 그 사람이지. 지수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한 거야, 지수야. 우리 결혼한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잖아. 지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나온 말은 민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죠. 당신 때문이에요. 민호는 멍하니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지수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신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민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일밖에 몰라요. 나한테는 관심도 없잖아요.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하고 기념일도 까먹고. 나는 맨날 혼자 있었어요.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민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쁜 건 우리 미래를 위해서였잖아. 회사가 안정되면 여유가 생길 거라고 했고. 당신도 이해한다고 했어. 지수는 비웃듯 말했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1년, 2년, 3년 더 기다려야 해요. 당신은 내 외로움을 몰라요. 지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혼자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당신만 기다렸다고요. 친구들은 다 직장 다니고 바쁘고 나만 집에 처박혀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야.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해. 지수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난 너무 외로웠어요. 누군가 나를 봐주길 원했어요. 당신은 나를 안 봤잖아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회사 키우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버텼어. 그게 다 우리를 위해서였는데. 지수는 고개를 저었죠. 당신을 위해서였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그 계획이 없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외롭다고, 힘들다고, 왜 말을 안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 거야. 지수가 소리쳤어요. 말했어요. 여러 번 말했다고요. 그런데 당신은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똑같이 반복했잖아요. 민호는 답답했습니다. 지수가 외로워한 건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불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었죠. 민호가 말했습니다. 외로웠으면 이혼하자고 말했어야지. 왜 뒤에서 이런 짓을 한 거야? 지수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날 외롭게 만들었어요. 당신 잘못이에요. 나는 피해자라고요. 민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 피해자는 나야. 배신당한 사람이 나라고. 지수는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난 정말 외로웠어요.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요. 민호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수가 붙잡으려 했지만 민호는 뿌리쳤죠. 어디 가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변호사 찾아볼 거야. 이혼하자. 그리고 그 남자한테도 책임을 물을 거야. 지수는 주저앉으며 울었지만 민호는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지수는 홀로 남았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는 이미 절정에 달했지만 민호는 더 이상 속지 않았죠. 외로움은 이해받을 수 있지만 배신은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집을 나와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정리하고 지수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민호는 가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죠. 변호사는 민호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어요. 모텔 출입 사진, 문자 메시지 기록, 이 정도면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즉시 소송 준비를 의뢰했죠. 변호사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모텔 영수증이나 카톡 대화 내용 감시, 카메라 영상 같은 것들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간 더 조사를 진행했어요. 모텔 주인에게 양해를 구해 투숙 기록을 확인했고 카페 근처 상가 감시 카메라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는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접수됐고 지수와 준혁에게 소장이 발송됐죠. 지수는 소장을 받아들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호가 정말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게 실감났어요. 준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간 소송 서류를 받아든 준혁은 당황했어요. 위자료 청구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준혁은 즉시 지수에게 연락했죠.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나는 이렇게 큰 돈 없어요. 지수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준혁은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폐업에 수군거렸습니다. 왜 갑자기 카페를 닫는 거지? 장사가 안 됐나 봐. 준혁은 아무 설명 없이 조용히 사라졌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누군가 민호와 지수의 이혼 소송 이야기를 알게 됐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아파트 단지 주부 모임에서 지수의 불륜 이야기가 화제가 됐습니다. 진짜래 카페 사장이랑 바람 폈대. 남편이 바빠서 외로웠다나 뭐라나. 지수는 집 밖으로 나가기 두려웠습니다. 단지 내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에 가도 마트에 가도 사람들은 지수를 쳐다봤죠. 어느 날 지수는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이웃 주부를 만났습니다. 반갑게 인사했지만 상대는 차갑게 돌아섰어요. 지수는 당황했습니다. 다른 주부들도 마찬가지였죠. 카톡 단체방에서도 지수는 조용히 내쳐졌습니다. 지수는 친구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냉정해요. 이혼 소송까지 걸었어요. 나는 그저 외로웠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친구들은 지수의 말을 듣고 난감해했습니다.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지수야, 정말 바람 핀 거 맞아? 지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친구들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외로웠다는 게 이유가 될 수 있어. 그건 아니지 않아. 친구들은 더 이상 지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고 있다는 걸 느꼈죠.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민호와 지수는 법정에서 마주 앉았어요. 판사는 양측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수는 울먹이며 말했죠.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남편이 저를 방치했고 저는 위로가 필요했어요. 판사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요구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외도라는 선택을 하셨나요?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사진, 영수증, 문자, 메시지, 감시, 카메라, 영상까지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민호는 용서할 수 없다고 했죠.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지수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승산이 없어 보였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준혁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핸드폰도 꺼져 있었고 행방을 알 수 없었어요. 지수는 준혁에게 여러 번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지수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죠. 함께 책임지겠다던 준혁은 도망쳐버렸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지수를 보는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자기 외로웠다고 바람 피웠대. 남편은 열심히 일하는데. 말이야 뻔뻔하게 피해자 행세한데. 지수는 그 소문들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 코스프레는 통하지 않았어요. 재판은 석 달 동안 진행됐습니다. 민호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인정됐고 지수의 불륜 사실은 명백하게 드러났어요. 지수의 변호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번복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판사는 지수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죠. 이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지수는 불리했어요. 유책 배우자였기 때문에 절반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위자료도 민호에게 지급해야 했죠. 2천만 원이었습니다. 준혁에 대한 상간 소송도 승소 판결이 났지만 준혁은 여전히 행방불명이었어요. 민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투자 유치에 성공한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어요. 직원도 30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더 넓은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민호는 일에 더욱 집중했죠. 지수와의 결혼 생활은 이제 과거가 됐습니다. 민호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강남구의 깔끔한 오피스텔이었어요. 출퇴근하기 편했고 혼자 살기에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주말에는 등산을 다니거나 친구들을 만났죠.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점차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민호를 걱정했습니다. 힘든 일을 겪었는데도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민호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일에 집중하니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했죠. 반년쯤 지나자 민호는 예전보다 더 밝아졌습니다. 반면 지수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이혼 후 지수는 마포구 아파트에서 나와야 했어요. 집은 민호 명의였고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원룸으로 이사했죠. 좁고 낡은 방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경력 단절 기간이 3년이나 됐고 나이도 35이 됐어요. 면접을 봐도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시급은 10,000원이었고 하루 8시간씩 일했습니다. 준혁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준혁의 행방을 찾아봤지만 흔적이 없었어요. 카페도 다른 업종으로 바뀌었고 핸드폰도 해지됐습니다. 함께 책임지겠다던 약속은 거짓이었죠. 준혁은 위기가 닥치자 지수를 버리고 도망친 겁니다.
지수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겼고, 가족들에게도 차마 털어놓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이혼 사실만 알고 있었습니다. 불륜 때문이라는 건 말하지 못했죠.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주기 싫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동안 지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외로웠던 건 사실이었어요. 민호가 바빴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불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었죠. 지수는 후회했습니다. 민호에게 솔직하게 말할 걸 그랬어요. 이혼하고 싶다고,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뒤에서 바람을 피웠죠. 그리고 들켰을 때도 남편 탓으로 돌렸습니다. 나는 피해자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진짜 피해자는 민호였습니다.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당한 사람이었죠. 지수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외로움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모든 걸 망친 원인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지수는 편의점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카페 거리를 지나가게 됐어요. 예전에 준혁의 카페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베이커리로 바뀌어 있었죠. 유리창 너머로 손님들이 빵을 고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수는 문득 민호를 떠올렸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던 민호의 모습이요. 회사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미래를 위해 희생하고 있었어요. 지수를 위해서이기도 했죠. 그땐 왜 그렇게 내 외로움만 중요했을까?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호의 노력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기 감정에만 집중했고, 위로를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행세까지 했죠. 이제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남편도 집도 친구도 명예도 없었어요. 남은 건 후회뿐이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떨구고 발걸음을 옮겼죠.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외로움은 이해받을 수 있지만 배신은 용서받을 수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바빠서 바람폈다는 변명은 결국 자기 기만이었습니다. 진실은 간단했어요. 지수가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죠. 돌이킬 수 없는 결말이었습니다.